네, 세무경 매니저 삐니입니다. 자, 오늘은 낙찰된 물건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낙찰가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 높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경매 초기에는 법정을 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고 있는 입찰 가격보다 상당히 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 입찰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 들어와서 내가 중간쯤에 껴있거나 그런 결과를 맞닥뜨린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모의 입찰을 해보거나 실제 입찰을 해보고 나서 실망을 해서 경매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해서 경매 시장을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한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잠시 뒤에 좀 보도록 하고, 어제 저 통영에 있는 좀 인기 아파트 2개가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낙찰된 물건 보시려면 보이는 부동산 경매에서요, 이 종합 검색이나 간편 검색에서 결과값에서 진행 물건 말고 지역을 이제 설정하시고, 진행 물건 말고 매각 전부라고 클릭하시면 낙찰 종결된 물건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물건입니다. 2억 5,100에 낙찰이 됐어요. 12명이 들어왔고, 현재 2차 최저가가 2억인데 2억 5,1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보다 낙찰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낮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최저가를 보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2억 8, 9천에 여전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제 실수요라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억 5,100이라 하더라도 한 4천 정도 싸죠. 그죠? 이래저래 경비 빼더라도 한 3,500 정도, 뭐 이사비를 준다 하더라도 매매 거래 기준으로 봐서는 한 3,500 정도 쌉니다. 뭐 그래봐야 10% 조금 넘게 이제 싸게, 매매 거래보다 싸게 매입을 하는 그런 셈이죠. 자, 그런데 3,500 이 정도 선이면 여러분들 쌉니까? 어떻습니까? 입장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건데 싸게 매입하지도 못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요소가 강하실 거예요. 실제 사용도 하시지만 낙찰받고 소유하고 난 뒤 매각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실제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다 라고 보면 3,500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죠? 매매 시장 가더라도 지금 가격 깎고 이러질 않거든요.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걸 아니까 3,500이 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매 시장도 실수요가 껴있는 물건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싸게 낙찰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매 물건을 볼 때 저희는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실수요 중심으로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거 입찰해서 투자 수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없어요. 어차피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3,500 싸게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투자 요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2억 5,100에는 지금 싼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나중에 시세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락장인데 통영이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나중에 투자 요소로 계산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욕을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저희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얼마가 남겠다, 이런 걸 특정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건 드뭅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도 이 경매라는 루트 시장이 이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경매 유튜버도 계시고 경제 유튜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신을 PR하고 자신의 사업을 PR하려고 하다 보니 경매 시장 이꼴 투자, 이렇게 좀 유도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경매 시장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는 경매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투자일 뿐이에요. 그게 경매든 매매든 직거래든 어떻게 매입을 하든 간에 내가 투자로 보면 그게 부동산 투자인 거예요. 경매 이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3,500 싸게 낙찰 받은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 이 요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릴지 오를지, 보합이 될지, 미래의 시장까지 호재 악재 이런 것들 계산해서 그 미래를 꿰뚫어 보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조금 싸게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실수요자이신 분들에게는 중요하죠. 당장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3,500 싸게 사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평이한 이런 물건은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요, 권리상 하자 물건 좀 싸게 매입을 해서 내가 지금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부동산을 매입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매든 매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 하락장에 뭐 반값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경매로 매입하나 반값으로 매입하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더 떨어질 거냐, 바닥 쳤느냐,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재, 악재, 국제정세, 이러한 시장의 요소와 심리들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기, 뭐 2,000만 원으로 뭐 10억 벌기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는 갭투가 가능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갭투 보세요. 폭탄 아닙니까? 평생 우상향 한다라는 가정하에 1,000만 원 밀어넣고 전세금 맞춰가지고 또 남으면 또 밀어넣고 요 과정을 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으로 10억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운이 좋게 그 강사분이나 그 유튜버분이 갭투를 통해서 맞아 떨어졌던 시장일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보합장만 돼도 불가입니다. 불가. 절대 불가예요. 돈이 남아야 내가 2개, 3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초적으로 하나 매입해서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가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그 다음 2,000만 원이 또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 몇 번 건너뛰어야 될까요? 그것도 실패 없이.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든다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갭투에 우연히 여기저기 잘 밀어넣어서 잘 맞아 떨어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까? 대출이며 금리며 사람들의 심리며 그게 똑같냐고요. 절대 안 똑같아요. 대출 금리만 하나 몇 년 전하고 차이만 나버려도 이 작업을 못 한다니까요. 갭투도 못하고, 뭐 앞으로는 갭투 못하겠지만은 지금 사건이 터져서. 여러분들 그런 환상에 너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경매를 짧은 시간에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상설 매장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그 상설 매장을 통해서 조금 싸게 매입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을 초이스할 때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진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이 좀 새 나갔네요. 계속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자, 요거 푸르지오 아파트, 통영의 중림의 현재 대장 아파트이긴 한데 요것도 보세요. 3억 1,400에 낙찰되고 10명이 들어왔네요. 그죠? 근데 요 2차 최저가를 보게 되면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 넣을 것 같아요? 3억 이하로 놓을 것 같은데, 그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3억 1,400이다. 요거는 뭐 투자일 수도 있고 실수요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호가가 3억 8천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한 거죠. 요렇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경매 시장이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10% 15%가 어딥니까? 그죠? 요거는 호가에 비해서 한 20% 되는 것 같네요. 싸잖아요. 근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미래 가치가 어떨 건지에 대한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현 시세만 보고 이 정도밖에 안 남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투자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경매 시장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낙찰자가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높은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자, 그런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입찰을 한 경우, 그런데 나는 투자자 입장. 자, 이런 경우에는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는 현재 시세 중심으로 해서 이왕 내가 매입할 거 호가나 시세보다 싸면 된다는 입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실제 실수요자의 입찰가액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자, 채무자 같은 경우,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이 채무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내가 다 탕감받을 여력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제3자를 입찰시켜서 근저당 이하, 근저당이 선순위라고 봤을 때 근저당 이하 다른 재무, 압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죠. 그죠? 물론 없앤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나 적어도 그 아파트에 붙어있는 재무는 다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채무자가 가족, 지인 이름으로 해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 입찰이 들어오는 이유는 채무자가 계속 살고자 하는 거죠. 뭐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거나 주변에 직장이 있다거나 해서 거기에 계속 살아야 되시는 분, 이사 가기도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수요나 투자자보다는 좀 더 절실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쟁 입찰자보다. 그래서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실제 시세에 준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자분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 미납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납부를 잘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난 앞으로 계속 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뭐 채무자가 제3자로 입찰하는 경우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아파트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정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입찰로 추정되면서 입찰 가액이 좀 높아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컨설팅 업체의 욕심. 이 지방에는 또 잘 없고요. 그리고 중개업소에 매수 대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도 주변에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주로 이제 법인처럼 경매법인 좀 규모 있게 여러 직원을 두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있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컨설팅 업체는 낙찰이 돼야만 매각 수수료 및 뭐 명도를 하든 안 하든 낙찰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저희는 낙찰 수수료 및 명도 비용을 같이 이제 받는데, 일반적으로 낙찰 수수료 그리고 명도 비용을 따로 받는 컨설팅 업체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낙찰이 돼야지만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입찰 가액을 좀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 가액이 높아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의뢰받은 컨설팅 업체가 입찰을 높게 해서 낙찰이 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등이 3억 1천입니다. 근데 2등이 2억 6천이라고 볼게요. 3등이 2억 5천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5천 차이가 나죠. 2등하고. 요렇게 컨설팅 업체가 높게 서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낙찰에 대한 수수료는 받겠지만, 이 컨설팅 업체가 의뢰한 의뢰인에게 보여주기가 좀 껄끄럽죠. 차순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의뢰인분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좀 드라마틱하게 1등, 2등 차이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의뢰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입찰한 금액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일단 2등하고 차이가 간발의 차가 나는 경우 좋아해요. 왜냐하면 입찰 가액을 잘 쓴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 그 금액으로 쓴 게 본인이 생각한 금액이 맞는지, 뭐 실사용이든 투자든 그런 것이 맞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차순위 2등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에만 주로 좋아해요. 사실 그런 것을 알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가 이 구도가 껄끄럽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 다른 직원을 고용을 해서 입찰을 들어갑니다. 자, 의뢰인의 가격은 3억 1천으로 들어가고, 컨설팅 업체의 다른 직원을 입찰 당일날 오게 해서 2등 가액을 써 넣습니다. 2등으로 예상되는 가격. 예를 들어서 입찰을 3억 1천에 쓰고 컨설팅 업체의 다른 직원이 와서 3억 5백에 입찰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1등이 3억 1천, 2등이 3억 500, 그죠? 그 다음에 3등이 2억 6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입찰 결과를 보고서는 이 컨설팅 업체의 대리 입찰 및 명도를 의뢰한 이 의뢰인은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일단은 좀 높게 입찰 가액을 쓰도록 하고 유도를 하고, 이 그림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차순위와의 가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업체가 일부 있다.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금액을 안전하게 높게 써야지만 내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액을 추천을 하고 가이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인 걸로. 그래서 믿고 신뢰가 가는 곳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간혹 보면 그런 자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경매법인이든 뭐 아니면 일반 업체든 우리는 입찰하면 이 낙찰률이 70%에 달한다 하면서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철저한 분석으로 낙찰률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실 70% 낙찰은 무조건 높게 쓰도록 종용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높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컨설팅 업체에 욕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컨설팅 업체가 얼마를 쓰면 진짜 이 가격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자꾸 유도만 하죠. 그리고 시세가 파악이 안 된 거, 아리까리한 거, 이런 거는 일단 높게 쓰도록 하고 차순위를 붙인다. 그럼 그림이 나오니까. 하여간 시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PL입니다. NPL Non-Performing Loan이라 해가지고 부실채권이라는 얘기인데, 저희도 NPL 대부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NPL 물건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NPL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도 경매 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돈을 못 받은 은행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근저당 설정이 된 금액 채권 재고의 간도 내에서 경매로 넣잖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배당을 받을 때까지 연체이자 계산해서 나중에 배당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배당을 받을 때 만약에 원금하고 이자 합해가지고 채권 재고액 내에서 3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경매 물건이 떨어져 한 2억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그런 물건을 은행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저당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못 가져오니까 지금 법으로 개인이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NPL을 실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있는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 업체와 개인이 협의를 해서 이 근저당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오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2억에 사왔다고 하면 3억까지 내가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억 넣어봤자 그 3억이 다시 채권자인 나에게 다시 배당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NPL인데 그러면 뭐 혜택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차익 실현하고자 할 때 양도세 절감을 한다든지 대출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좋은 물건이 많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많이 안 떨어지죠. 자, 당초 은행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있으면 한 60% 70%에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금하고 이자 합산해서 돈을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끔 부실 채권을 가져온다? 그러려면 물건이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NPL 물건은 뭐 공장, 뭐 상가, 뭐 유치권 있거나 뭐 지상권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NPL이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NPL을 다루는 업체는 특수 물건을 많이 다루는데 문제는 언급드린 것처럼 하자 있는 물건을 싸게 가져와서 해지가 되면 다행이고 설령 해지가 되더라도 이 물건이 싸게 가져온 만큼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NPL을 다루는 이 업체들이 시세보다 얼마 정도 떨어졌다 해서 무조건 싸다 좋다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 NPL의 장점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근저당액에 의해서 원금하고 이자만큼 높게 쓸 수 있는 매입을 해서 이제 높게 입찰을 들어가는 거니까 높게 쓸 수 있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다 보니 나중에 뭐 양도세를 절감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상태의 물건을 가져와서 좋은 물건이라고 매수자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NPL은 잘만 적용하면 좋은 방식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시중에서 얻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실제 NPL로 나온 물건은 시세 측정이 어려운 물건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NPL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동산의 가치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업체가 말하는 대로 마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이 NPL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고자 한다면 진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NPL을 공부할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NPL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들어가서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 말에 그냥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 다 됐고 그럼 내가 실제 이거 얼마에 매입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양도세 절감이든 뭐 혜택이든 그거 떠나서 그러면 얼마에 매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그 시세가 내가 판단한 시세하고 맞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 내가 좋은 가격에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물건의 가치가 그 정도로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NPL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백날 NPL로 어떤 이익이 있고 뭐가 좋다 해봐야 물건 자체가 미래 가치가 없고 실제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4가지 경우로 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경매 초기에 입찰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뭐 대부분은 쉬운 물건부터 여러분들 하실 테니까 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경우도 간간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업체가 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높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을 하려면 자, 이 위에 2가지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경쟁을 할 수 있겠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요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높게 낙찰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컨설팅 업체에 당하지는 마세요. 그러려면 그 물건의 가치나 시세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임장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PL도 마찬가지예요. NPL 강의를 듣다 보면 NPL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경매 방식 같아요. 남들은 모르는 진짜 좋은 방식. 무조건 낙찰되고 세금 혜택을 보고 사실 실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물건이 그럴 수 있는 NPL 물건이라야 되고 또 이런 NPL 근저당을 매입해가지고 내가 입찰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NPL 물건 중에서도 이 물건이 실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져온 금액만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NPL을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실제 윗지방에서 우리 지역에 NPL로 한 번씩 들어오는 거 보는데 어이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높게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NPL로. 그 사람들 그대로 묶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고자 할 때는 다른 거 다 둘째입니다. 둘째. 물건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물건 아니면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저희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나 얼마 갖고 있는데 투자할 물건 없어요 라고 추천해 달라는 경우 많아요. 전화 많이 옵니다. 하루에 두세 통씩 받는데 저희는 추천 안 한다고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 물건은 이러이러해서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라고 해요. 물건을 특정해서 그냥 얼마 있다고 알아서 뭐 추천 물건 추천해 주세요. 이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매로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 돈을 남한테 맡길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네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올바른 시선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고 경매 투자든 실수요든 물건 서치를 하고 찾아볼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